예전엔 아침마다 공장 현장을 돌았습니다. 생산 라인 100여 명 앞에서 조회를 시작하면 부장님이라고 불렀죠. 지금은 밤마다 상가 경비실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 6대가 깜빡이는 철제 의자 위에서 새벽을 기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침 7시에 퇴근해서 춘천 외곽 월세방으로 돌아옵니다. 창문을 열면 옆 건물 회색벽이 보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10평도 안 됩니다. 안양에 살던 50평 아파트는 이미 없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면 5,2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62살입니다. 아내는 혈압약을 먹고 있고 저는 허리에 파스를 붙입니다. 국민연금 135만 원과 경비 월급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1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의 후회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전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 1월 30일 61살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입사한 게 29살 때였으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공장에서 보낸 셈이었죠. 처음엔 생산직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분량을 검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반장이 됐고 과장이 됐고 마지막엔 생산부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10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은 7시 30분이었지만 저는 항상 일찍 도착했어요. 현장을 돌아보고 전날 생산량을 확인하고 당일 작업 지시를 점검했습니다. 퇴근은 보통 밤 9시가 넘어서였죠. 주말에도 가끔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는 가끔 너무 일만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었으니까요. 큰딸과 작은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둘 다 졸업 후 취직해서 독립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출은 1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퇴직금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조금씩 모아둔 저축이 1억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안양 아파트 시세는 5억 5천만 원쯤 됐습니다. 다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죠. 3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회사에서 퇴직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후배들이 꽃다발을 주고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감사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1년간 헌신적으로 근무하신 박정호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패를 받아 들고 인사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고 살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1년을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냥 이 돈으로 조용히 살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은 4년 후에나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축을 까먹으면서 살아야 했죠. 1억 7천에 퇴직금 2억 8천을 합치면 4억 5천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쳐도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15년이면 바닥나는 계산이었어요. 아내와 저는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뭔가 작은 사업이라도 해볼까요? 그런 고민들이 계속됐습니다. 31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펜션 매물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평 청평호수 근처에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2층 건물에 객실이 9개 있었고 호수가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물 사진을 보니 풍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매매가는 7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려고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개사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가평은 서울에서 ITX 청춘 열차 타면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이라 접근성이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MT 장소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중개사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봄과 가을 MT 시즌에는 예약이 꽉 차서 받지도 못할 정도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청평호수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는 근처 스키장 때문에 숙박 수요가 끊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월 평균 순수익이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1년이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10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게다가 펜션 1층에 주거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관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제 손에 있는 돈이 4억 5천만 원, 펜션 값이 7억 원, 2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안양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됐어요. 시세가 5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2억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제 손에 있는 4억 5천과 전세금 2억 5천을 합쳐서 7억을 만들 수 있었죠. 운영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됐습니다. 아내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살던 집을 남에게 내주고 가평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내를 차근차근 설득했습니다. 어차피 펜션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월세도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펜션 관리도 직접 할 수 있으니 인건비도 절약된다고 했죠. 게다가 안양집은 전세로만 내놓는 거니까 나중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31년 동안 생산 라인을 관리한 경험이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시설 운영이나 관리는 자신 있다고 말했어요. 객실 9개 청소하고 예약 받고 손님 맞이하는 게 생산 라인 100명 관리하는 것보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내도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31년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만 했으니 이제는 자연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보자는 거였죠. 호수 앞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손님들 맞이하는 삶.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아내를 데리고 직접 가평으로 내려갔습니다. 2월 중순이었는데도 청평역 주변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335 모여서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숫가를 따라 늘어선 펜션과 카페들은 제법 활기차 보였습니다. 매물로 나온 펜션에 도착했을 때 현재 주인이 직접 나와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건물 외관은 깔끔했고 내부도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각 객실마다 방과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거실과 주방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2층 테라스에서는 청평호수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주인은 본인이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급하게 매물로 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8억을 받으려 했는데 빨리 처분하고 싶어서 7억에 내놓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괜찮은 물건을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본격적으로 펜션 구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양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전세 세입자가 구해졌습니다. 2억 5천만 원 전세금을 받고 2년 계약으로 집을 내줬어요. 은행에서는 펜션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퇴직금과 저축 4억 5천, 전세금 2억 5천, 대출 8천까지 합쳐서 총 8억 3천만 원의 자금이 모였습니다. 그중 7억으로 펜션을 매입했어요. 남은 1억 3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펜션 내부 수리와 리모델링에 사용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욕실 타일도 교체했죠. 나머지 8천만 원은 당분간 운영 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2017년 5월 드디어 우리 부부는 안양집을 떠나 가평 펜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짐을 내리는 동안 호수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펜션 1층에 마련된 우리 주거 공간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과 화장실이 있어서 부부가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2층 객실 9개는 손님들이 사용할 공간이었고 우리는 그 객실들을 정성껏 관리하면 됐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MT로 사용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는데 객실 5개를 이틀간 예약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 손을 잡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펜션에 첫 손님이 오는구나 싶었죠.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봄 MT 시즌과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예약이 꾸준히 들어왔어요. 주말에는 객실이 절반 이상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순수익이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 달 평균 300만 원 수준이었죠. 중개사가 말한 45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첫 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9월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을 MT 시즌인데도 예약이 작년만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중개사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대학생 MT로 가장 바쁜 시기라고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9월 셋째 주말 예약이 객실 9개 중 4개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벌써 만실이 됐어야 하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근처 다른 펜션 주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손님이 확실히 줄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학생 MT가 예전만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단체 MT보다는 개인 여행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펜션은 대학생 MT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0년에 경춘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청평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일처럼 들리지만 이게 숙박업에는 독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굳이 하룻밤 묵지 않고 당일치기로 다녀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말에 청평역 주변을 둘러보면 확연히 느껴졌어요. 아침에 전철 타고 내린 사람들이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는 오후 5시쯤 되면 다시 전철 타고 서울로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을 낮춰 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요금을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예약이 조금은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을 낮춘 만큼 수익도 줄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펜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청평 일대 펜션들이 전부 가격이나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어느 펜션은 10만 원까지 내렸고 심지어 8만 원에 객실을 내놓는 곳도 생겼습니다. 그 무렵 청평 일대에 글램핑장이 우후죽순 생기는 걸 목격했습니다. 펜션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숙박시설이었어요. 우리 같은 전통적인 펜션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계산을 해보니 8개월 동안 순수익이 2,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 달 평균 350만 원. 중개사가 말한 450만 원의 70% 수준이었죠. 운영 자금 8천만 원은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첫 해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과 2월은 비수기였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펜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을 펜션 정비에 사용했습니다. 겨울 동안 쌓인 먼지를 청소하고 고장난 시설을 수리하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3월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자 다시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 MT 시즌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작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3월 말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순수익이 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한 달 평균 2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도 예약이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7월 첫째 주 금요일에 객실 9개 중 4개만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만실이었을 시기였죠. 가격을 더 낮췄습니다. 주말 요금을 11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내렸어요. 평일은 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도 예약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만 손님이 있고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어요. 9월쯤 되니 운영 자금 8천만 원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나갔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비용, 건물 관리비 같은 게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이자 40만 원까지 합치면 13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갔어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되는 달들이 이어졌습니다. 8월에 순수익이 마이너스 50만 원, 9월에 마이너스 70만 원, 10월에 마이너스 60만 원, 3개월 만에 180만 원이 적자였습니다. 11월 말에 확인해 보니 운영 자금이 6,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만에 1,500만 원을 까먹은 거죠. 이 속도라면 4년 후에는 운영 자금이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아내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인터넷 마케팅을 강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을 새로 찍고 숙박 플랫폼에 홍보 문구를 다시 작성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근처 펜션 주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펜션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6억에 샀는데 4억에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2018년 연말을 맞이하면서 저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총 순수익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한 달 평균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운영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요. 그러던 2019년 2월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이야기니까 우리랑은 상관없겠지 싶었죠. 하지만 2월 말쯤부터 한국에도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3월에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코로나였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3월 초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휴대전화에는 예약 취소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3월 중순 주말에 잡혀 있던 예약 5건이 모두 취소됐고 4월 예약도 전부 날아갔습니다. 3월 중순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임을 자제하라는 거였어요. 펜션이나 민박 같은 숙박업소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라는 의미였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손님이 단 한 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제로였어요.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대출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되는 상황이었죠. 4월에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청평 거리를 나가보니 유령 도시처럼 변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주말인데도 청평역 앞이 텅 비어 있었고 근처 식당과 카페들도 문을 닫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양 아파트 전세 세입자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세 계약이 2020년 5월에 2년 만기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죠. 하지만 우리 손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펜션을 팔아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팔릴 리가 없었어요. 저는 세입자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다행히 세입자가 코로나 상황이라 이사 가기도 애매하다며 6개월만 더 있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그건 6개월의 유예일 뿐이었죠. 2020년 11월이 되면 결국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운영 자금이 4,7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2019년 초에 6,500만 원 남아있던 돈이 1년 남짓 만에 1,800만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펜션을 처분하고 안양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아내가 물었어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도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 부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5단 마이너스 붕괴. 2020년 6월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신청해 봤더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라도 그때는 정말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으로 한 달치 고정비를 겨우 해결했어요. 7월이 되면서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펜션 예약 사이트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처럼 예약 문의가 몇 건 들어와 있었어요.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2달 동안은 손님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인적 드문 청평으로 조용히 여행을 오기 시작한 거죠. 한 달에 5팀 정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달 동안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비용을 빼니 15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어요. 하지만 9월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펜션도 예외가 아니었죠. 다시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거의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연말에 계산을 해보니 그해 1년 동안 총 순수익이 마이너스 1,500만 원이었습니다. 완전히 적자였죠. 운영 자금도 3,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예전에 따로 모아뒀던 개인 저축 1,000만 원까지 꺼내 썼어요. 202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고 숙박업소는 객실의 절반만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월에도 4월에도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한두 팀 들어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 무렵 안양 아파트 세입자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더 기다려줬는데 이제 정말 한계라며 7월까지는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통보해 왔어요. 저는 세입자한테 또다시 사정했습니다. 지금 펜션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요. 하지만 세입자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며 9월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5월에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펜션을 담보로 8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라서 더 이상은 어렵다는 거였어요. 신용대출도 제 나이와 소득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다고 했죠. 6월쯤 펜션을 급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시세를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지금 가평 펜션은 아무도 안 산다고요. 1년 넘게 코로나로 모두 망해버려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4억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7억 주고 산 펜션을 4억에 파는 것도 억울한데 한 달이 지나도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중개사가 가격을 더 낮춰 보라고 했지만 더 낮추면 대출 8천도 못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9월이 됐습니다. 세입자가 정한 마지노선이었어요. 하지만 펜션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고 전세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통보해 왔어요.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31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퇴직금, 안양집까지 다 걸고 시작한 펜션 사업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었죠. 10월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이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원 출석 날짜도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혼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펜션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잘 안 팔려서 시간이 걸린다고요.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면 반드시 갚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상 만기가 지났으면 돌려줘야 한다고 개인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요. 결국 법원은 3개월 내에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안 갚으면 안양 아파트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전세금을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11월에는 펜션 가격을 3억 5천까지 낮췄습니다. 7억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금액이었죠. 그래도 문의가 없었어요. 2022년 2월에 법원에서 최종 통고가 왔습니다. 3월 말까지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중개사한테 매달렸습니다. 펜션을 3억에라도 좋으니 빨리 팔아달라고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가평 펜션은 2억 5천이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3월 말 결국 안양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막지 못했어요. 감정가는 4억 8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첫 경매에서는 낙찰자가 없었고 2개월 뒤 두 번째 경매에서 3억 9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5억 5천만 원짜리 집이 3억 9천에 팔린 겁니다. 법원에서 그 돈으로 세입자한테 전세금 2억 5천과 밀린 이자 50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3,500만 원. 그런데 거기서 경매 비용과 각종 세금을 떼고 나니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온 돈은 8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돈으로 은행 대출 8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33개월 동안 이자만 40만 원씩 1,320만 원을 낸 끝에 원금을 갚은 겁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제로였습니다. 5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증발해 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집까지 날렸으니까요. 65의 나이에 이제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2022년 4월 손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펜션은 여전히 안 팔렸어요. 다행히 펜션 안에 주거 공간이 있어서 당장 노숙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펜션도 여전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였죠. 언제 팔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23년 1월부터였습니다. 만 65살이 되어서 드디어 받을 수 있었어요. 월 135만 원. 31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2023년 한 해는 펜션에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연금 135만 원으로 생활했는데 아내 병원비와 각종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펜션은 여전히 2억 5천에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1년 내내 문이 한 통 없었습니다. 그해 9월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현기증을 느끼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내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평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입원 치료를 권했습니다. 입원비가 하루에 15만 원이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의사한테 약 처방만 받고 집에서 쉬게 할 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죠. 어쩔 수 없이 입원시켰습니다. 일주일이면 105만 원.
그 돈조차 부담스러웠어요. 12월 말쯤 중개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펜션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랴부랴 펜션을 청소하고 그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부동산 투자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펜션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가격을 물었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이라고 답했어요. 7억에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할 노릇이었죠. 그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1억 8천이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흥정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7천만 원 깎아주는 대신 빨리 계약하자고 했죠. 며칠 후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아내 손을 잡고 울었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죠. 2023년 12월 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1,800만 원을 받고 2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2024년 2월 중순 드디어 잔금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1억 6,200만 원. 계약금과 합쳐서 총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7억 주고 산 펜션을 1억 8천에 판 겁니다. 5억 2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2023년 한 해 동안 생활비와 아내 병원비로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최종적으로 손에 쥔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고민했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안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살던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결국 춘천 외곽에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평수는 10평 남짓, 부부 둘이 살기에 딱 맞는 크기였죠. 이사를 하고 나니 남은 돈이 5천만 원이 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66 나이에 고용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나이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공장 일용직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달을 헤매다가 결국 구한 일이 야간 경비였습니다. 춘천 시내 소형 상가 건물 경비실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월급은 90만 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비실 철제 의자에 앉아 CCTV 모니터 6대를 바라봤어요. 모니터에는 텅 빈 주차장과 복도가 비쳤습니다. 31년 동안 생산 라인 100여 명을 관리하던 부장이 이제 야간 경비원이 된 겁니다. 새벽 4시쯤 되면 허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딱딱한 의자에 9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일어서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일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버틸 수 있으니까요. 2024년 한 해 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로 800만 원을 썼습니다. 연금 135만 원과 경비 월급 9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225만 원. 거기서 월세 35만 원을 내면 190만 원이 남습니다. 하지만 식비에 60만 원,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에 20만 원, 통신비에 6만 원. 그러면 한 달에 104만 원 정도 남았어요.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아내는 혈압약을 매달 처방받는데 한 달치가 5만 원이었어요. 저도 허리 물리치료를 가끔 받아야 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5천만 원에서 조금씩 꺼내 쓸 수밖에 없었어요. 202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해 동안 700만 원을 썼어요. 12월 말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 4,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62입니다. 통장 잔액은 5,200만 원, 연금 135만 원과 경비 월급 90만 원으로 한 달을 삽니다. 밤마다 상가 경비실 철제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봅니다. 7월 어느 날 큰아들이 춘천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부모님 얼굴이 보고 싶었다면서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한테 이런 좁은 방을 보여주기가 창피했어요. 아들은 방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서 안쓰러움이 느껴졌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양집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경매로 넘어갔다고 전세금 돌려주고 나니 남는 게 없었다고요? 아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션 투자가 그렇게 안 좋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억을 들여서 1억 8천에 팔았다고 결국 5억 2천을 날렸다고 말했죠.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자식한테 짐 지우기 싫었다고요. 아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부모 걱정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다고요.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하셨어야 한다고 자식이 뭐 하러 있냐고 말했죠. 아들은 당장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들도 대출금 갚고 애들 학원비 내느라 빠듯할 텐데 부모한테까지 돈을 쓸 수는 없다고 했어요. 결국 아들을 설득해서 돈은 받지 않았지만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모니터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전 이맘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31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퇴직금 통장에 2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었고 저축도 1억 7천이 있었습니다. 안양에는 5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지금은 10평짜리 월세방에서 삽니다. 통장에는 5,200만 원. 밤마다 경비실 철제 의자에 앉아 CCTV를 봅니다. 사람들은 저를 경비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며칠 전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후회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절대 펜션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퇴직금 2억 8천, 저축 1억 7천, 안양집 5억 5천. 모두 합쳐 10억 원의 자산이 지금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7억짜리 펜션 투자로 5억 2천을 날리고 안양 아파트 경매로 4억 8천을 날렸습니다. 31년 성실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월세방 신세가 됐습니다. 62의 나이에 야간 경비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 속도면 10년도 못 버틸 겁니다. 경비실 모니터를 보며 생각합니다. 가평 펜션을 보러 갔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중개사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식들한테 짐 안 되게 조심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꿈을 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